Decentralized Epoch-Based F2FS Journaling with Fine-Grained Crash Recovery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OSDI 25년에 나왔습니다. 먼저 F2FS는 플래시 최적화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널리 사용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오래된 앱이나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핸드폰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크래시 리커버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FTFS는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크포인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주기적으로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해 복구 가능한 스냅샷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FTFS는 주기적인 체크포인트를 통해 메모리와 디스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단 이런 FTFS 체크포인트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타임 오버헤드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할 때 한 번에 현재까지 변경됐던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해야 돼서 이게 라이트 오버헤드가 되게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실제 이 시, FTFS 실행 시간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되게 심한 경우에는 전체 실행 시간의 40%가 체크포인트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랑 메타데이터 로스가 좀 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인데요. 체크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덜티 인메모리 메타데이터가 많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60초마다 한 번 실행되는데요. 이 체크포인트 사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시스템 페일러가 발생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밑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시스템 페일러를 발생했을 때 얼마큼의 데이터가 복구되는지를 본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10%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방식으로 저널링이라는 방식을 추천하는데 저널링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랑 데이터를 먼저 로그 형태로 기록해서 이 로그 기반으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체크포인트 이후에 발생한 변경 사항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링 과정을 그냥 설명하자면 일단 저널링은 먼저 저널링이라고 메모리에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커밋 단계에서 로그를 디스크 이 앞에 변경됐던 메타데이터 로그를 디스크 저널에 실제 저장하는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어플라이 단계에서는 로그를 실제 메타데이터에 반영하고 이걸 다시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널링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 된 로그는 삭제되어서 새로운 저널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일관성이랑 복구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저널링 모드가 존재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ordered 저널 모드만 설명하는데요. 이 모드가 결국 ext4의 기본 저널링 모드이고 또 뒤에 설명할 ftfsj의 약간 기본 모드라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더드 모드는 결국 데이터를 먼저 디스크에 쓴 다음에 메타데이터 전환을 커밋하는 방식으로 일단 커밋된 저널의 데이터 일관성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된 저널링 방식들은 ext4 같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구조를 가정하는데요. 그래서 F2Fs처럼 out of place 업데이트 구조에는 적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스 업데이트에서는 아이노드의 디스크 위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는 아이노드 정보만 메모리 아이노드 정보만 저널링을 하면 복구가 가능한 거에 비해서 F2FS 같이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아이노드 위치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아이노드 정보만으로는 복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정보만 저장하면 이게 저널링에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가 결국 이전 아이노드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서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까지 저장하려면 결국 두 배로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널링 오버헤드가 두 배로 증가해서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문제는 기존 ETF 저널링 방식을 보면 이 기존 저널링 방식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저널링 하는데요. 그래서 커밋 단계에서 이 페이지를 디스크에 써야 돼서 커밋되는 동안에 데이터가 바뀌지 않도록 락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락은 결국 데이터가 복사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서 해당 페이지에 대한 파일 연산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파일 연산이 지연되어서 점점 저널링으로 인해 일반적인 파일 오퍼레이션의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파일 크기 같이 되게 조금만 변경해도 전체 페이지를 결국 저너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정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저장 공간이 사용되고 그래서 저널 공간을 빠르게 소모하게 되면서 저널링 공간을 확보하는 어플라이 과정을 자주 실행하게 되는데 결국 어플라이 과정도 결국 지시처럼 일반적인 파일 오퍼레이션의 성능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밑에 저널링 타임을 브레이크다운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어플라이 과정을 처리하는데 거의 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FSJ에서는 메타데이터 체인지 베이스 저널링 폴리시를 제안하는데요. 이게 결국 실제로 바뀐 메타데이터 조각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하는 저널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막 파일 사이즈만 변경된 경우에는 파일 사이즈만 변경됐다는 그 정보만 저장해서 훨씬 적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방식도 결국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 기존 저널링 구조들은 대부분 저널링을 수행할 때 글로벌 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면서 락 컨텐션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 락 관련으로 거의 최대 30%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널 피리어드 전환 시간이 좀 길다는 문제인데요. 기존 구조에서는 제어 로직이랑 로깅 로직이 서로 로깅하는 부분이 서로 결합돼 있어서 한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도중에 새로운 저널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밋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병렬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널링 피리어드 트랜스퍼 웨이팅 타임이 거의 약 15%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FTPSJ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오른쪽 위에 이폭 베이스드 저널 구간을 활용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밋 중에도 바로 다음 저널링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Decentralized per inode log list를 사용해서 아이노드별로 로그를 따로 관리하게 해서 락 컨텐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널 커밋인데 어싱크 저널 커밋 구조를 활용해서 커밋 도중에도 파일 연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ast forward to read supply를 사용해서 만약에 같은 아이노드가 여러 번 수정된 경우에는 FTFSJ가 그러니까 어플라이 단계에서 같은 파일이 여러 번 수정된 경우에는 그냥 가장 최신 상태에 한 번만 어플라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IO를 줄이고 어플라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폭 베이스 저널링에서 설명하면 일단 FTPSJ에서는 저널을 이폭 단위로 관리하는데 이폭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일단 아이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저널링 구간을 의미하고 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널링을 진행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커밋 같은 경우는 지금 커밋 중이거나 이미 커밋된 구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싱크나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러닝 상태였던 이폭은 바로 커밋 상태로 바뀌고 또 새로운 이폭이 즉시 러닝 상태로 하나 전환되어서 커밋 중에도 저널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포크는 또 현재 저널링 중인 아이노드 목록만 따로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변경된 데이터는 뒤에서 설명할 펄 아이노드 로그 리스트가 따로 관리해서 보시다시피 이폭 구조를 사용하면서 제어 로직이랑 로그 데이터 관리를 분리해서 좀 락 컨텐션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Decentralized per inode 로그 리스트 구조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각 아이노드가 자기만의 로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아이노드는 여러 개 이폭에 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 이폭마다 대응되는 로그리스트가 딱 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내부에는 이폭트 로그리스트 매핑 테이블을 활용해서 어떤 이폭에 해당하는 로그리스트를 빠르게 찾는 방식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각 아이노드가 자기
로그를 따로 관리해서 이 글로벌 락이 더 이상 로그 리스트에 접근하는데 글로벌 락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락 컨텐션 문제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로그 리스트는 메타데이터 페이지 전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경된 부분만 따로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만 기록하는 방식 때문에 뒤에서 non 블락킹 저널 커밋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싱크 저널 커밋인데 커밋 단계는 내부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로그 어그레션 단계랑 저널 커밋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그레션 단계에서는 현재 커밋 중이던 이폭에 포함된 모든 아이노드들의 로그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변경 사항으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커밋 단계에서는 이 통합된 로그를 먼저 저널 헤더를 쓰고 그 다음에 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커밋 블럭을 쓰는 순서로 디스크에 기록해서 이 하나의 이폭이 원자적으로 적용됐는지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F2FSJ는 변경된 필드만 로그 리스트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저널링 방식에서는 커밋할 때 메타데이터 페이지를 복사해야 돼서 메타데이터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 됐던 게 문제였는데 F2FSZ에서는 이 커밋 단계에서 변경된 필드, 그러니까 더 이상 페이지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로그 리스트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경된 필드만 따로 있기 때문에 기존 메타데이터 페이지를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커밋을 할 수가 있어서 커밋 도중에도 파일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스트 포드, 그러니까 어플라이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건데요. 일단 기존 저너링 방식에서 어플라이는 그냥 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저널들을 그냥 하나씩 읽어오면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모든 저널들을 다 처리해야 됐습니다. 근데 FTFS Z에서는 만약에 여러 이폭에서 같은 아이노드가 반복적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딱 한 번만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어플라이 과정에서 약간 페이지 상태를 먼저 그러니까 페이지 상태를 좀 관리하는 기법을 제, 제안하는데요. 일단 FTFSZ에서는 커널의 페이지 캐시 매니저가 약간 저널링 도중에 지금 아직 저널링 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쫓아내지 않도록 별도의 페이지 플래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업투데이트는 이미 디스크에 반영된 페이지를 의미하고 이거는 이미 디스크랑 메모리에 있는 아이노드 정보가 같기 때문에 추후에 그냥 이건 캐시에서 이빅트가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더티나 F2FSJ 더티인 캐시 페이지들은 아직 저널링 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빅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러니까 커밋은 되었는데 아직 플러시 되지 않는 페이지를 의미하고 F2FSJ 더티인 같은 경우에는 저널은 기록됐는데 아직 커밋이 완료되지 않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단계에서 보면 일단 업투데이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플라이 단계를 좀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어플라이 단계에서 일단 업투데이트인 페이지는 이미 디스크랑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티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플러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밋은 됐는데 플러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페이지를 업투데이트 페이지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F2FSJ 더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커밋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저널링 방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플라이 방식을 처리합니다. 그냥 인메모리에 있는 저널을 읽어온 다음에 그냥 온디스크에 그냥 현재 변경되었던 사항을 따로 적용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fast forward radius apply가 적용되는 걸 보여주는데 보시면 epoch 1에 대한 apply를 진행하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 inode 1을 먼저 읽어오는데 inode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inode 원래 epoch 1에 있던 저널에서 파일 사이즈는 4KB인데 보시면 epoch 2까지 적용이 돼서 메모리에는 epoch 2까지 변화가 이미 적용됐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8K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KB로 이 아이노드를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에 있는 이 더티 페이지를 직접 어플라이 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게 되면 epoch 2에서는 이게 이미 어플라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험인데요. 일단 실험 환경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텔 i9 CPU 이런 걸 활용했고, 그리고 또 벤치마크는 되게 많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인지, 아니면 작은 파일들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인지, 아니면 데이터 인텐시브 워크로드인지, 아니면 약간 실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워크로이드 이렇게 5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비교 대상으로는 일단 체크포인트를 사용하는 기존 애프터에페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EXT4도 사용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싱크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XFS 파일 시스템을 비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거는 체크포인트랑 저널링 했을 때의 FTFS와 FTFS J의 성능을 비교한 건데, 먼저 A 그래프를 보시면 각각 저널과 체크포인트에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데, FTFS J가 최대 4.9배 더 빨리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DE는 테일 레이텐시를 보여주는데, FTFS J가 레이텐시가 거의 1000배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저널링 하는 단계에서 사이사이에 데이터를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단계에서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단계에서 쓸 데이터가 양이 훨씬 줄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F 그래프에서는 평균 레이턴시도 보여주는데 평균 레이턴시도 35%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제 약간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실험을 돌렸는데 A 같은 경우에는 make dir이랑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F12S가 ext4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ext4는 각 크리에이트 딜리트 할 때마다 6개의 저널 메타 페이지를 저널링 해야 돼서 되게 큰 IO 오버헤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빈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지우는 거는 create empty, unlink emptying 같은 경우에는 ext4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이게 F2FS J 같은 경우에는 파일 생성과 삭제할 때 NAT, 그러니까 노드 어드레스 테이블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쿼리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성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B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FTFS-J가 EXT4보다 더 좋은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게 스몰 파일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는 기본적으로 랜덤 IO가 많이 발생하는데 FTFS 자체가 그냥 랜덤 IO를 시퀀셜 IO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인센티브한 워크로드인데 체크포인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FTFS랑 FTFS-J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또 FTFS 계열이 좀 더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FTFS 로그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일 벤치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OLTP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로드는 체크 포인트를 많이 호출하지 않아서 FTFS랑 FTFS-J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몰 파일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라서 최대 성능이 1.27배 빨라진다고 하고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IO가 많이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로그 구조인 F2FS 계열 파일 시스템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ext4 같은 경우는 아이노드나 메타데이터 접근할 때 랜덤 IO가 많이 발생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 웹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F2FS보다 그냥 1.1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멜 같은 경우에는 ext4나 XFS 같은 경우에는 저널 피리어드 트랜스fer 오버헤드 때문에 되게 성능이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파일 시스템이 얼마나 에이징 됐을 때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일단 파일 프래그멘테이션 툴로 파일 시스템을 에이징 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단 프래그멘테이션 환경에서도 F2FSJ가 ext4랑 XFS보다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ext4랑 XFS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심해질수록 메타데이터 IO 오베드가 되게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할수록 연속적인 블록 할당이 어려워지면서 메타데이터 페이지가 되게 자주 수정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수정된 모든 메타데이터 페이지들은 다 저널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널링 오버헤드가 되게 부담된다고 합니다. 근데 F2FSZ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변경 단위로만 저널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2FS가 안드로이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암드 임베디드 보드에서 실험을 돌린 건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크래시 리커버리랑 라이트웨이트 동작을 위해서 SQL라이트를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SQL라이트를 활용하는 모비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면서 기록된 트레이스를 재실행하는 실험인데, 보시면 실행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건데 F2FSZ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최대 60%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E까지 그래프들은 SQL라이트의 다양한 저널 모드를 실험한 건데, 일단 딜리트랑 트랑케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FTPS보다 거의 2배나 빠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 모드는 트랜잭션마다 저널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변경이 많고 체크포인트 오버헤드가 되게 커서 FTPS-J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퍼시스트나 월 같은 경우에는 FTPS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저널 파일을 지우지 않거나 별도의 로그 파일에 그냥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저널링을 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변경이 적어서 체크포인트 발생이 적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도 SQL라이트 저널을 끈 경우에도 FTPS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새로운 저널링 기법인 FTPS를 제안했는데, 기존 체크포인트에서 되게 체크포인트가 오래 걸리고 또 파인그레인한 크래시 복구를 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FTPS-Z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변경된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해서 IO랑 저장 공간에 오버헤드를 줄였고, 그 다음에 펄 아이노드 로그리스트를 활용해서 락 컨텐션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폭 기반 구조를 이용해서 결국 커밋 중에도 저널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포워드 어플라이를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 번의 작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어플라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크포인트 기존 F2FS의 체크포인트 방식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